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은 옛소련 붕괴의 원인입니다. 192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예언이 맞았다면서 흥분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29년에는 미국 시민 가운데 10만 명이 소련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서구와 달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입각한 계획경제를 통해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최대 최악의 금융 위기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100년 전에도 다시 일어섰고 10년 전에도 또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는 달랐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31일 74년간 소련을 통치해 왔었던 소련 공산당의 활동 정지와 함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은 69년간의 수명을 끝내고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세계 각국의 창녀가 되어서 팔려나갔고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는 옛날의 그 사회주의 종주국 위치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붕괴의 원인을 따져보면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의 국가 운영 이론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요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옛 소련 붕괴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이유는 2025년 벽두에서 한국 좌익 세력에 의해서 체포되는 우익 대통령 윤석열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문들은 표면적 이유 분석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는 표면적 이유가 아닌 근본적 이유, 즉 그들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의 요인을 학술적으로 추적해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차는 이 슬라이드의 내용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은 국가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상주의 국가론에 속합니다. 이상주의 국가론은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논리적 체계를 사용합니다. 현실을 비판하기만 해도 이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 국가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적 체계가 요구됩니다. 이상주의에서는 연역법이, 현실주의에서는 귀납법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이 해방 전후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정부의 정통성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연역적 정통성을 구집하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귀납법에 의존한 과학에는 단순한 견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뒤따릅니다. 연역은 진리 보증적 논증입니다. 연역과는 달리 귀납론은 결론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언제나 귀납 논증을 사용합니다. 귀납 논증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귀납은 서로 다른 예측을 낳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본주의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발생되는 문제를 포용하면서 발전시킨 데 비해서 사회주의는 급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일거에 수립된 사정을 감안하면 정교한 이론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체제를 교체하려는 비판에만 주력했을 뿐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상하는 데도 등한시했습니다. 혁명 후 한 달 뒤에 레닌은 경제 생활의 조직을 위한 뚜렷한 계획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사상 교과서를 보면 공산주의 이론은 철학,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엥겔스의 저서 반쥐링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론 구성 체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레닌과 스탈린은 그들의 교과서의 목차를 철학,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로 정했습니다. 제독 철학자인 송두율이 쓴 책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그는 주체사상의 이론 체계를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주체의 정치경제학, 실천방법론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 원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하나로 편성되어 있는 철학 부분을 둘로 쪼개어 놓은 것이며 정치경제학은 그대로 둔 것이고 실천적 방법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론, 즉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이 같은 체계들은 모두가 결국 엥겔스의 주장대로 철학,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를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론 체계를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후속 마르크스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이론의 종합적 구조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 이 체계는 도식화를 좋아했던 이론가 엥겔스의 도식이었습니다. 엥겔스는 그의 책 반쥐링론, 이 책은 1878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목차를 총 3편으로 구성하면서 1편 철학, 2편 정치경제학, 3편 과학적 사회주의로 엮었습니다. 후일 레닌이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3대 원천, 즉 고전적 독일 철학, 정치경제학, 공상적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원형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철학에는 물질의 개념,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모순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에는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제국주의론,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사명, 당, 국가, 전략전술론, 사회주의 건설론, 식민지 문제 등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닌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스탈린이 레닌이 사망한 뒤 레닌이 쓴 책 약 100여 편의 논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4가지를 제시하면서 그것들의 역할을 해석해서 붙인 것입니다. 본래 레닌의 사상이 있었고 스탈린의 실제 정치에는 그 사상에서 일탈된 노선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작으로 산만하게 전개되어 있었던 레닌의 노선을 자기 의도에 맞게 정리해서
레닌주의 원칙으로 체계화한 인물이 스탈린이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스탈린은 1901년에서 1937년까지의 볼셰비키 역사를 12단계로 정리하면서 그 가운데서 레닌주의 원칙을 체계화했습니다. 그 원칙이란 결과론적 입장에서 레닌이 생전에 썼던 수많은 논문을 재정리하고 그 논문들 가운데서 네 개의 대표적 논문을 레닌주의 원칙으로 지목하고 그 각계의 논문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1. 사상의 원칙, 2. 조직의 원칙, 3. 전략 전술적 원칙, 4. 이론적 원칙, 5. 부수적 원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원칙인 사상적 원칙에 해당되는 논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02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는 경제 투쟁을 하지 말고 정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맨세비키에 거두였던 말토프가 당시 러시아 공산당인 사회민주노동당이 투쟁해야 할 목표를 러시아 노동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투쟁, 즉 경제 투쟁으로 삼자고 제안했을 때 레닌을 중심한 볼셰비키들은 결사반대했습니다. 투쟁의 목표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투쟁, 즉 정치 투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1904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러시아의 공산당 사회민주노동당의 조직의 원칙이었습니다. 맨세비키는 조직 원칙으로 공개적이고 다수가 참여하는 대중정당을 만들어서 당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볼셰비키, 즉 레닌의 수하들은 비공개적인 소수정예 비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당원 수를 늘리는 대신에 동맹군 숫자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두 가지 전술, 이 책은 1905년에 쓰여졌습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사회민주노동당의 전략 전술의 원칙이었습니다. 맨세비키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포함한 비연속 2단계 혁명론을 주장한 데 비해서 볼셰비키는 이 논문을 통해서 폭력혁명을 포함한 연속 2단계 혁명론을 주장해서 맨세비키를 누르고 관철시켰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논문은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론적 원칙이었습니다. 사회민주노동당은 절대로 관념론이 아닌 유물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닌이 혁명의 전략 전술론을 강조를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머리를 잘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의 추종자들 가운데 일부가 혁명이 그토록 머리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면 유물론이 틀리고 관념론이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레닌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반드시 유물론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레닌이 이 같은 원칙을 통해서 투쟁에 성공했다면서 후발 혁명 대상 국가들의 공산당 혹은 노동당들도 모두 레닌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독려했습니다. 스탈린의 추종자들은 비연속 2단계 혁명론의 1단계 혁명을 인민민주주의 혁명, 2단계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중국의 마오쩌둥 또한 1단계 혁명의 명칭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마오쩌둥은
이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지 말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해야 된다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독려 과정에서 스탈린은 혹여 위와 같은 원칙을 보수적으로 준수했던 공산당들이 혁명에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수적 원칙이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그 부수적 원칙이란 좌우경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과 원칙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에 매달리지 말고 현지 사정에 맞게 창조적 적용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여기에 덧붙여서 창조적이라는 명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자의적 해석에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후발 혁명 대상 국가들이 혁명에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든 그 책임은 자체적으로 질 것이며 결코 레닌주의를 탓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창조적 적용이란 소련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 회피의 수단이었으며 새로 혁명을 시작하는 신생 공산당의 입장에서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의 굴레였었던 셈입니다. 이 같은 창조적 적용이 후일 주체사상에서 창조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련이 붕괴된 원인을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보다 중요한 시각, 즉 그들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모순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하는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의 문제점은 그 표피, 즉 껍데기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으로 소급해 올라가 보면 문제점이 선명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과학 이론의 목적은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짧게나마 공산주의 국가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인 역사적 유물론에 나오는 대로 정치를 하려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었는지 그 역사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10개의 원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첫 번째 위기는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기 이전인 1909년에 일어났습니다. 레닌은 그의 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의 참모들에게 늘 머리를 잘 써야 혁명에 성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세 권의 책, 즉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 그리고 두 가지 전술 등에서 그는 정치 투쟁과 비공개 정당, 그리고 연속 2단계 혁명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동료들에게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머리를 잘 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에게 깜짝 놀랄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론 담당 참모들로부터 그토록 머리를 잘 써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혁명이라면 유물론보다는 유심론이 더 정확한 이론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레닌은 화급하게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이라는 1909년의 논문을 집필한 뒤에 유심론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던 참모들을 모두 숙청을 했습니다. 이는 소련이 편찬한 공식적 러시아 혁명사에 나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바로 그 책 러시아 혁명사에 나오는 내용을 원문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사로프,
보그다노프, 루나차르스키, 베르만, 그리고 겔리폰드, 유스케비츠, 스위로프 등은 모두 레닌의 동료들 가운데 유물론에 대해서 의문을 표명한 이론가들로서 레닌에게 이의를 제기했었던 사람들이며 모두 다 숙청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국가론 부재의 위기였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소멸을 통한 평등의 실현이었습니다. 레닌은 1917년 혁명에 성공한 뒤 1918년 3월 제7차 당대회에서 러시아 사회인주 노동당의 당명을 러시아 공산당 볼셰비키로 개칭하면서 볼셰비키 일당 독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비에트, 즉 공산주의 의회에서 이 의회가 국가를 지배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지배 체제를 당 지배 체제, 즉 공산당 지배 체제로 현실화했던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은 1921년 봄 크론슈타트 수병 반란 6일 후에 열린 제10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볼셰비키 이외의 정당의 모든 정치 참여를 일체 배제시켰습니다. 당시 수병들은 현존하는 소비에트가 노동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자유 비밀 투표에 의한 소비에트의 즉각적인 재선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모두 일망타진한 뒤 일당 독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반동 세력이 사라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의 과도기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약속은 선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동자보다도 지식이 더 많은 전위 공산당 간부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공장을 운영하고 스스로 분배하며 전위당, 즉 공산당이 없이도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주도하게 된다면 상층 조직인 국가와 전위되는 그 유용성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국가 소멸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닌은 1917년 10월 쿠데타와 이후, 쿠데타를 이들은 11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는 처음, 즉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할 때부터 스스로의 정권 장악에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집된 볼셰비키들도 혁명 이후 권력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러시아 혁명은 산업이 고도화된 정상적 단계에서 추진하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봉건주의적 후진국이었었던 러시아에서는 추진되는 혁명이었으므로 레닌에게는 이중고를 강요하는 이론이 바로 국가와 혁명을 통한 국가론의 정립이었었던 것입니다. 레닌은 그의 집권 기간인 1917년에서 192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소비에트 지배를 형해화시키고 경제를 신경제정책 체제로 바꿨으며 8시간 노동제, 노동자 보험제, 구법원의 폐지 및 인민재판소 설립, 적군의 창설, 그리고 농민의 토지 사유권을 제외한 일체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정치, 경제 체제에서도 외국 무역과 은행 및 대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제한된 부분의 계획 경제를 실시하는 등, 그리고 농산물의 국가 통제 정책을 실시하는 등 대표적인 개혁을 사회주의 체제로 단행했습니다. 게다가
혁명 직후 소련의 국내외 정세는 혁명의 원칙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는 반동 분자가 있었고, 즉 황제를 지지하는 군부 백군 세력이 건재하고 있었고, 국외에는 적성 국가들이 단결해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백군을 대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백군 잔존 세력은 1923년까지 버텼고, 제1차 세계대전의 협상국 측이었었던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중화민국, 프랑스 등은 물론 독일 제국까지도 백군 측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3국 등의 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적대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레닌은 드로츠키를 군사인민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6월부터 노동자와 농민들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해서 무려 500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을 편성한 뒤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지휘관이 부족하고 군사적 능력이 필요하게 되자 과거를 묻지 않고 구제국, 즉 러시아 제국의 장교들을 대거 재임용해서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이 같은 내전으로 인해서 당시 러시아 총 인구 약 9천만 명 중 전사자만 100만 명이나 나왔고, 굶어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었습니다. 내전 직후 소련의 산업은 대전쟁과 내전으로 초토화된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언제 왔느냐? 1917년 자유총선 결과에 따른 위기였습니다. 같은 해 2월 혁명의 성공 이후 러시아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었습니다. 그 선거의 결과는 볼셰비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총 707명이나 되는 대의원이 선거 결과 선출이었는데, 그 가운데 410명, 절대 다수, 즉 과반수를 넘는 숫자가 공산당이 아닌 사회혁명당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볼셰비키에서 당선된 인원은 그 3분의 1도 못 되는 175명뿐이었습니다. 16명이 민스비키에서 당선이 됐고 17명이 이펀민주당에서 당선됐으며 나머지 86명은 민족단체에 소속이었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권력 장악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레닌은 붉은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를 10월 혁명이라고 자칭했는데, 지금도 모든 전문가들이 그것을 10월 혁명이라고 칭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소련에서는 물론 공산주의 유성국에서도 일체의 자유총선이 금지된 이유는 이때 레닌의 부하들이 일으킨 쿠데타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러시아 통합당이라는 기이한 정당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방법으로 선거를 해서 푸틴의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1917년 혁명에 의해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노동자와 농민들이 노동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당시에 공산당의 혁명 공약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믿고 레닌을 지지했으므로 혁명 성공 후에는 당연히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의 모든 부분이 이들 노동자 농민들의 파업으로 말미암아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레닌과 스탈린은 불가피하게 제정 러시아 시절의 귀족과 행정 관료들을 다시 복권시켜서 그들에게 국가 경제의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정책을 신경제 정책, New Economic Policy라고 합니다. 짧게 NEP, 네프라고 칭합니다. 신경제정책은 소련이 1917년에서 1921년까지 실시했었던
전시공산주의 정책에 급진적인 개혁의 실패를 자인하고 받아들여 사용했었던 완화된 정책이었습니다. 1921년에서 1927년 사이에 7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신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향후 세계 경제정책에 대한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에 좌파였었던 프레오브라젠스키라고 하는 인물은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써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우파에 속했었던 샤닌이라고 하는 인물은 농업 우선 불균형 성장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파에 썼던 부하리는 균형 성장 전략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치열한 논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1929년에 이들 가운데에서 좌파였었던 사람이 주장한, 즉 프레오브라젠스키가 주장한 중공업 정책을 지지하면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스탈린은 그 중공업 정책 추진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식량을 해외로 수출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철권 통치에 의해서 농업 집단화를 강행해서 1931년 중반에는 전 농가의 52.7%가 집단농장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5년 후인 1936년에는 90%가 집단농장으로 편성이 되었고 1940년에는 96.6%의 집단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천만 명의 농민이 처형되거나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착취당했던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지도자는 스탈린의 후계자인 크루쇼프였습니다. 자신이 탄광 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에 그의 부하였던 브레제네프가 비밀리에 당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스탈린을 아닙니다. 실수했습니다. 후르쇼프를 탄핵을 했고 후르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직된 전무후무한 서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에도 후르쇼프는 다른 선임자들과 같이 모스크바에 매장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은 공동묘지에 매장해달라고 유언을 했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는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생물학 논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유명한 유전학자 멘델의 유전의 법칙 안에 변증법적 유물론과 반대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의 법칙을 미추린이라고 하는 농업과학자의 이름으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농업생물학자였던 리센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멘델 모르간류의 사조는 반인민적 사이비 과학적이며 유해한 독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조는 실천을 가로막고 인간을 소위 영원한 자연 법칙에 맹종시킴으로써 목표의식 없는 보물찾기와 수동성 그리고 우연한 행운만 기대하는 성향을 조장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그는 세포 내의 유전자의 움직임보다는 가진 그대로의 상태를 중요시하며 특성화시킬 결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자를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법인 결실 촉진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보리 재배에 성공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채택한 것도 아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17년 이전에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던 러시아의 생물학이 초토화됐습니다. 러시아의 농업과학이 붕괴되었습니다. 바로 이 리센코가
소련 농업에 남긴 상처는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도 회복되지 못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현재의 농업에도 상당한 악재를 남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농업국가였던 러시아는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소련의 멘델 유전학 폐기를 본받아서 농업과학자도 아닌 항공우주공학자인 천쇠선을 중심으로 단행했었던 농업개혁을 통해서, 즉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펼쳤는데, 이 대약진 운동 제2차 5개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샤오치, 즉 유소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5천만 명의 중국 인민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천쇠선은 농학이나 생물학을 전공한 인물도 아니었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잘못된 계산 결과를 발표해서 농업 정책에 반영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으나, 정작 당시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농업 실패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천쇠선이 사망할 때까지 이에 대한 비판을 받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신경제정책과 농업 변화는 소련의 혁명과 내전으로 인해 침체된 농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상황이 다소 호전이 되었었던 해인 1922년에도 혁명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의 곡물 생산 현황을 보면 농가들이 모두 해체돼서 집단화됨으로써 농장이 대규모화되고 기계화가 실현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925년 이후 트랙터 공급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1920년대 말기에는 연간 2만 3천 대의 트랙터가 수입되었고, 국내에서 1만 대를 생산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제정 러시아 시대에 세계적인 식량 수출국이었었던 소련은 식량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량의 밀을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95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흐루쇼프는 무르익는 옥수수로 물결치는 미국 아이오와의 들판처럼 소련의 농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베리아 지역에 국영농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농과대학 출신 젊은이가 시베리아 국영농장 건물을 지원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등 특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루쇼프는 실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5년 소련 공산당 제27차 당대회에서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그의 취임연설에서 식량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실패에는 농장에서 생산된 부를 배분하는 방식에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 농장에서 1년 농사를 끝내고 추수기가 되면 국가에 내는 세금을 빼고 남은 부분, 즉 노동에 대한 대가를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뚜루도덴이라고 불렀습니다. 1931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감자밭에서 10시간 풀을 뽑으면 1뚜루도덴을 주는 데 반해서 전문 지식을 요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1.5 내지 2뚜루도덴을 주었습니다. 이 같은 일도 부녀자가 하면 또 절반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즉 노동자보다 전문가를 더 우대를 해주는 정책이 이때에도 그냥 실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더욱더 농업 노동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기는 1945년 스탈린 시대의 전략전술론 변경입니다.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국제공산당 본부인 코민테른과 소련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해체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지원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각종 항공기만 1만 5천 대를 지원을 해줬고 전차를 약 7천 대를 지원해 줬으며 지프를 5만 1,500대를 갖다 줬고 트럭은 37만 5천 대를 갖다 줬으며 오토바이를 3만 5천 대를 갖다 주었고 기차 화차를 1만 1,000량을 갖다 줬습니다. 기관차만 해도 약 2,000량을 보냈습니다. 이런 무기뿐이 아닙니다. 식량 448만 톤, 비철금속 80만 톤, 석유 제품 267만 톤, 화학 제품 84만 톤, 면화 1억 6천 톤, 그리고 가죽 4만 9천 톤, 타이어 379만 개, 군화 1,542만 족, 그리고 미국 배에 실려서 이런 내용들이 소련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소련은 훗날 미국에서 받은 전쟁 물자의 비중이 4%에 불과했다면서 무기 대여법의 기여를 깎아내렸습니다. 스탈린은 이때쯤 지난날 멘세비키와의 싸움 당시 볼셰비키가 고집했던 연속 2단계 혁명론 때문에 러시아 혁명이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를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멘세비키가 고집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순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공산당 국제기구 즉 코민테른이 해체되고 없는 상태에서 1945년에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에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채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은 혁명을 추진 중인 세계 각국 공산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스탈린은 전직 코민테른 의장이었었던 불가리아 공산당 지도자 디미트로프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사전에 다른 상의나 설명도 하지 않고 다시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같은 전략 변경에 따라서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소련 점령군 사령부도 처음에는 북한의 국가원수로 조만식 선생을 점찍었다가 갑자기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따라서 김일성으로 교체하는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스탈린의 이 같은 전략 변경은 아이적 도이처가 쓴 스탈린 휴고록에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규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기는 스탈린 사망 직후인 1956년에서 1957년까지 후르쇼프 체제하에 소련에서 일어났었던 사회주의 체제하의 모순 논쟁과 토대와 상부 구조 논쟁 등 이른바 철학 논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모순 논쟁은 쉽게 말하면 변증법적 유물론에 숨겨져 있는 모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의 동기는 볼셰비키당이 혁명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소련에는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만약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혁명을 했느냐는 항의성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었으며 모순이 없다고 하면 모순이 없으면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운동이 없는 체제에서 발전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이란 상부구조에 속하는 공산당이 생산관계 즉 경제적 토대를 좌지우지하는 데 대한 이의 제기였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역사적 유물론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에 대한 논쟁인 동시에 소련의 국가론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 논쟁이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추종자들은 이때 논쟁이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반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주의권 내부에서의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논쟁에서 패배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미봉책으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상부구조가 토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끝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 모순 논쟁에 대해서는 모순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기본 모순은 있지만 적대적 노순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위기는 1960년에 있었던 과도기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황장엽이 그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는 자유진영에서는 알지도 못했던 사실입니다. 당시 소련의 국가원수였었던 후르시초프는 소련이 이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을 앞질렀으니까, 그리고 경제도 발전했으므로 이제 소련에서는 과도기가 끝났다면서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을 노동자 단체인 직업총동맹, 이 직업총동맹은 직총이라고 약칭합니다. 직총에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이므로 노동자 농민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는 당연한 결론을 밝힌 것입니다. 그 후 소련은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 12일에 부스토크 1호를 타고서 유인 우주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뜻밖에도 이와 같은 후르쇼프의 주장은 중국과 북한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중소 이념 분쟁 발단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1960년 10월 81개국의 공산당 및 노동당의 지도자들이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에 레닌의 방에 모여서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혁명적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바로 공산당이 독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는 사실은 공산당의 독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과도기 이론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소련과 중국이 대립한 것입니다. 소련은 원래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혁명이었고, 그 혁명이 이제 과도기를 통과해서 본 궤도에 도달했으므로 노동자 농민들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소련을 반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소련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맞섰던 것입니다.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 위기는 1965년에 일어난 소련의 경제학 논쟁이었습니다. 본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를 비난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경제학이었을 뿐, 새로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은 전무한 이상한 경제학이었던 것입니다. 후쇼프를 쿠데타로 내쫓고 국가원수가 된 브레즈네프는 도저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으로는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은, 즉 공산당은 경제학자 대회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소련 내에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을 다 모스크바로 불러 모으고 경제학자들의 세미나를 가진 뒤, 즉 이 토론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수리 경제학의 병용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으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없으므로 수리 경제학, 즉 통계 숫자 조작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대한 폐기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경제학이 따로 나왔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이때까지, 즉 1965년까지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학을 유토피아 경제학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 수리 경제학을 발전 경제학이라고 불렀었던 것을 보면 이때 소련의 타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위기는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레닌이 그의 원칙 가운데 조직의 원칙에서 강조했던 철저한 비밀주의는 혁명 준비 기간, 즉 1904년에서 1917년까지는 아주 유효한 원칙이었습니다. 그 비밀주의 때문에 공산당이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소련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데 기여했던 일종의 악재적인 악재가 바로 비밀주의가 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건은 1986년 4월 26일 새벽 01시 23분쯤에 일어났습니다. 통상적인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원자로 경납 건물이 없는 발전소가 바로 체르노빌 발전소였습니다. 강철 상자 안에 운영해야 할 원자로를 나무 상자 안에서 돌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이때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자들 가운데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발전소가 용인된 것은 플루토늄 생산로를 변형시킨 구조라 설계가 단순했고 저농도 연료로도 고출력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이론이 나왔는데다가 운전 중에 연료 교환이 가능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많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엉터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발전소의 소장이자 설립자인 빅토르 부류하노프는 소련 국영은행에서 돈을 많이 타왔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자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자재와 비슷한 물건으로 땜빵을 반복하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경납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자재를 못 구해서 경납 건물을 짓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부류하노프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김에 체르노빌과 프리피아트 두 도시를 같이 지었는데 계속 도둑들이 들끓어서 자꾸 자재를 훔쳐가는 바람에 늘상 자재 부족에 시달리는 바람에 경납 건물은 끝내 짓지 못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폭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같은 소련 공산당과 국가의 부정과 비리가, 즉 그릇된 사고방식이 비밀주의에서 나왔었다고 판결을 내리고 더 이상 이런 사고방식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스노스트, 모든 비밀을 비밀로 하지 말고 다 공개를 해라 하는 것이 그라스노스트입니다.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무능하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강요들은 물러나라, 체제 개혁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10가지의 사건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핵심 이론 전체의 모순성을 스스로 폭로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소련은 철학 논쟁을 통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이 틀렸다는 것을 밝혔고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을 통해서 유물사관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며,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국가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경제학자 대회를 통해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혁명 전략 변경을 통해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주요 이론적 골격 모두를 부정하게 된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1965년이 지난 3년 후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이른바 68혁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일으켰는데, 즉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네오마르크스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에 따른 타격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은 타격보다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받은 타격이 훨씬 컸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은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이론이었지만 새세계의 창조와 발전에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궤변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회과학 이론은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은 과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도 실패했고 미래에 대한 예측에도 실패했으며 현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통제하기 위한 역할에는 더없이 많은 실수를 거듭했었던 실패한 이론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이론이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 등 전반에서 실패한 것을 가리킵니다. 1922년 12월 30일에 건국된 소련은 건국 69전을 앞둔 1991년 12월 26일 붕괴되었습니다. 그 붕괴의 원인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들의 사상적 모순과 그에 따른 제도적 모순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와 다르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포용했고 그 포용을 통해서 발전시킨 데 비해서 사회주의는 급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일거에 수립된 사정을 감안하면 정교한 이론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체제를 교체하려는 비판에만 주력했을 뿐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데는 등한시했었던 것입니다. 혁명 후 한 달 뒤에는 레닌 자신도 이 같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옳았는데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올바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철학, 정치, 경제학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그 미봉책에 시달리던 소련이 붕괴된 것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